국가정보학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과 같이 젊은 그리고 우수한 젊은 인력들이 국내 군사정보 직렬에 대한 업무를 하겠다고 지원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이러한 여러분들에 대해서 저의 경험과 또 갖고 있는 지식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저는 굉장히 보람 있게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분들 앞나라에서 잘 선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보라는 것은 정말 우리 개인한테도 그렇고 국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업무를 여러분들이 하겠다고 많은 인원들이 도전을 하고 있는데, 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우리 정보 직렬에 있어서 주체 세력이 돼서 정보 직렬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인원들로 아마 성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을 한 지가 40년 됐죠. 지금 합참의장이 제 동기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별 달고 별 4개 달고 딱 한 명 남았는데, 저는 전역을 한 지 거의 10년 돼가지고 8년 정도 돼가죠. 그래서 전역해서 대학에 근무하다가 좀 잠시 쉬고 있는 동안에 여기에 또 강의 자리가 나와서 작년부터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군에서는 저는 육군사관학교 임관할 때부터 정보병과로 임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병과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 OBC, 즉 장교 기초반이에요. OBC는. 그 다음에 OAC 장교 고급반, 어드밴스드. 그 다음에 또 미국의 합동전략정보과정, 미국의 국방정보본부에서 시행하는 합동전략정보과정, 워싱턴의 볼링 비행장에 있는데 거기서 합동전략정보과정을 또 이수했고, 또 아프리카 지역의 군사교류 업무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아프리카 라이베리아라고 코트디부와 기니, 가나 알죠? 그 외 서부 아프리카의 라이베리아 멀로 대통령이 미국의 5대 대통령 때 미국의 흑인 노예들이 해방이 되면서 가서 세운 나라예요. 그래서 미국의 하나의 어떤 부처럼 취급되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토착민들하고 미국에서 해방을 맞아서 미국 노예들이 와서 세우다 보니까 그 토착민들하고 나중에 갈등이 이루어져서 결국 분쟁이 격화되고 해서 유엔 사령부가 거기 주둔하게 됐죠. 그래서 거기 유엔 사령부에도 근무했고, 또 레바논 이스라엘과도 접경 지역에 있으면서 이스라엘과도 많은 문제가 있죠. 레바논 내 헤즈볼라 세력에 의해서 이스라엘과의 그 전투가 많이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거기에도 유엔 사령부에도 또 정보참모로 근무했고, 또 나이지리아에서도 제가 또 군사 교류 업무를 수행을 1년간 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주로 이제 생활을 좀 많이, 그래도 현역 중에서 많이 한 편이고, 실 업무를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유엔 사령부에 근무하면서는 이제 라이베리아에서는 수상과 대통령하고 총리 이런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정보 분석 보고서를 제가 작성을 해서 보고를 1년간 했죠. 정보참모로서. 그런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국방정보본부, 합참의 정보참모부, 연합사의 정보참모부, 그다음에 전방지역의 정보참모, 또 지휘관, 최전방의 수색대대장, 이런 임무를 수행을 했죠. 그래서 정보가 지금까지 쭉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같이 정보 업무를 야전에서 실업무를 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을 보면은 제 경험도 지금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일부 또 군에서 쓰는 용어가 아닌데 사회에서 다르게 쓰여지는 용어도 좀 있고 그래요. 그런 것들도 좀 수정을 해서 편집을 했는데, 그렇게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제가 발간한 게 이제 이 책이에요. 이 책을 갖고 이제 수업을 하는데, 이 책의 구성은 이제 총 5개 파트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국가 정보에 대한 개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정보 생산 업무 영역인데, 저는 이제 국가정보 영역을 해요. 그래서 국가정보 생산활동과 보안 및 방첩활동, 비밀공작활동, 이 세 가지가 크게 이제 정보의 영역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방첩활동이 좀 더 중요해지면서 국가안보 분야가 확대돼요. 국가안보와 위기관리가 주로 이제 국가정보기관의 국가안보와 위기관리 차원에서 국가정보 업무가 이루어졌는데, 포커스가 맞춰졌는데, 점점 갈수록 국가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안들이 점점 확대돼요. 국가안보 요소들이. 그것이 뭐예요? 산업정보활동. 산업 굉장히 중요하죠. 국가가 먹고 살고 마느냐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산업정보 굉장히 중요하죠. 사이버 요즘 얼마나 중요해요. 사이버, 그죠? 전쟁하기 전에 이미 사이버전을 통해서 상대를 상당 부분 무력화시키고 일반 전쟁을 시작해요. 또 전쟁 중에도 사이버 공간에서 각종 공작 활동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요. 그죠? 상대를 비방하고 정보를 왜곡시키고 이런 활동이 비밀 공작, 사이버전에서도 공작 활동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테러, 국제범죄 이런 것들도 국가 위험 요소로 등장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테러 같은 경우도, 미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9.12 테러 보세요. 최근이라고 봐야 벌써 20여 년이 지났네요, 벌써. 굉장히 국가에 큰 타격을 주죠. 예. 범죄 마찬가지. 예. 국가 안보에 위험 요소를 계속 등장해요. 왜냐하면 범죄가 국제화되니까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보건 환경. 이게 요즘 코로나 얼마나 전 세계의 경제를 갖다가 완전히 이거 추락을 시킨 주 요인이잖아요. 코로나가. 또한 자연 환경, 재해 이런 것도 국가 안보 위험 요소로 등장하고 있어요. 국가 안보 위험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 예전에는 국가 안보, 군사적인 차원에서의 국가 안보만이 굉장히 주가 이루어졌어요. 1, 2차 세계대전까지는. 그동안은 냉전 이후 거치면서 지금은 국가의 위험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분야에서도 국가 정보 활동이 필요한 거예요, 이 분야도. 그 다음에 이제 4장은 이제 각 세계의 국가 정보 기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역사적인 배경이나 환경에 따라서 어떤 문화적인 특성에 따라서 국가정보기관이 창설되게 된 배경이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그런 역사적인 배경 플러스 각 국가가 갖고 있는 국가정보기관의 역할. 공통적인 역할은 뻔해요. 국내정보, 국외정보, 방첩, 군사정보. 이 네 가지의 공통적인 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정보기관을 조율하는 조율기관들. 그런 것들이라고. 그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파트 4에서는, 5에서 뭐예요? 파트 5에서는 국가정보에 대한 협력과 발전, 통제, 특히 통제 부분들이 중요하죠. 국가정보라는 것은 과거에는 굉장히 국가의 어떤 가려진, 노출이 안 되고 가려진 비밀스러운 활동으로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법적인 상황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이제 역사적으로도 많이 실패 사례가 있으면서 법적으로 보완을 하고 국가정보 활동도 많이 통제를 하게 된 거죠. 그런 통제적인 측면. 그러면서 이제 국가정보의 협력과 발전 분야 이런 부분들이 이제 파트 5죠. 그래서 이제 브로그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내 책의 구성 내용이에요. 정보활동의 기원이에요. 이집트 문명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연도가 깊게 발생이 됐는데 이것은 아마 아프리카, 우리 인류의 기원이 아프리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이제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문학이 형성된 거잖아요. 이집트 문명이 한 7, 8천 년 돼요. 그래서 한 기원전 한 5천 년 전에 이미 이집트는 고대 이집트 문명으로 해서 피라미드가 만들어지고 국가 체계가 갖춰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집트 문명으로부터 벌써 집단 생활을 하면서 인간들은 정보 활동이 필요하게 됐어요. 정보 활동이. 그런데 이 정보 활동은 좀 다른 차원이지만은 동물들도 정보 활동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생존이 달린 거니까는. 여기에 이 청개구리가 요 뭐예요? 잠자리. 실잠자리를 먹기 위해서 노려보고 있잖아요. 청개구리가 이것이 손톱만 하거든요. 보셨죠? 이게 우는 소리가 굉장히 커요. 굉장히 커, 우는 소리가. 근데 요놈이 요거를 잡아먹으라 그러고, 이 실 잠자리는 여기에서 뭔가 또 곤충을 잡아먹으라 그러고, 또, 이놈은 또 뱀을 잡아먹히려고 그러고, 이것이 어떤 그 생태계의 먹이사슬인데, 이 먹이사슬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 단계에 있는 그 생명체들은 부단한 정보활동을 하죠. 자기가 잡혀먹지 않기 위한, 또 잡아먹기 위한 부단한 정보활동 하잖아요. 그래서 촉수도 발달하고, 눈도 발달하고, 후각도 발달하고, 또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도 정보력을 많이 갖추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정보는 국가정보하고는 차이가 나요. 국가정보는 뭐야? 국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정보야. 국가의 정책과 국가 안보와 또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정보라고. 여기는 비밀성이 있어요. 물론 사회의 일반 민간 기업도 정보를 만들어요. 기업 정보. 그렇지만 이것은 단순히 기업에 한정된 거고 국가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잖아요. 자기네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위한 정보잖아요. 그러면서 기업 정보도 물론 비밀성은 있어요. 자기네 나름대로. 당연히. 그렇지만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이야. 국가 정보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은 일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보 활동도 하지만은 그런 정보 활동과는 또 차원이 다른 국가적인 차원의 정보다.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의 정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이집트 한 20세기 전 이 파라오는 이제 당시에 정치, 종교적인 절대권을 갖고 있는 왕을 상징하는 명칭이에요, 파라오가. 네. 이때 바름이라는 장군에게 적정을 탐지를 하도록 했는데 그 내용이 상형문자로 해서 일종의 상형문자로 해서 기록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인간의 문명이 발전하고 인간이 조직생활을 하면서부터 정보활동이 있어 왔다는 거예요, 정보활동. 그래서 구약성경에도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기원전 14세기경 12명의 정탐꾼을 각 종족의 대표자를 뽑아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을 정탐꾼을 보내요. 그래서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또 거기에 거주하는 거주민이 약하게 생겼는지 강하게 생겼는지 또 과실이 잘 열리고 토양이 옥토인지 그리고 성읍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성읍이 그런 걸 파악하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과실까지도 필요하면 직접 따오라 그랬다고. 12명을 보냈는데 문제는 인간이 보고 온 것을 보고 하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판단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명은 가나안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사람도 네피림이라 하지, 네피림족 거인이고 그 다음에 이 자기네는 그 거인에 비해서 너무 메뚜기같이 적다 이거지. 그래서 절대로 이 땅을 우리가 무료로 점령할 수 없습니다. 10명이 이렇게 보고했어요. 2명, 딱 2명만 여호수아를 포함해 2명만 할 수 있다. 근데 5개월에 의해서 모세가 이거 가면 안 되겠구나 판단했죠.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시나이 반도 그 광야를 40년 동안 뺑뺑 도는 거예요. 40년 동안 뺑뺑 돌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메추리 참새 비슷한 고기도 먹게 하고 이슬 아침마다 떨어지는
이슬 같은 걸 긁어서 먹게 하고, 그러면서 40년을 그 광야에서 걸면서 사는 거예요. 결국은 40년 후에 40년 동안 광야를 돈 기존 세력들은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못 들어가고 9세대가 들어갔죠. 그래서 정부 판단이 얼마 중요해요. 정부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한 민족이 죽고 살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생존이 달려있는 거예요. 정부 판단은. 국가 정부 판단은.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 이렇게 성경에. 정부 판단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사례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트로이 목마 아시죠? 트로이 목마, 트로이 전쟁. 이거 영화 있죠? 영화 본 사람 한번 고소해봐요. 한 명밖에 없어요? 안 본 사람? 맞네. 한번 꼭 필히 봐요. 이거 브래드 피트죠? 주인공이. 주인공이 브래드 피트로 나오는데, 이 트로이 목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시에 헬레나라는 그 공주가 있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공주예요. 근데 이제, 트로이의 스파르타가 이제 트로이와의 전쟁인데, 스파르타의 공주였는데, 그 트로이 왕자가 이 공주를 빼앗아가. 그래서 그 공주를 탈취하기 위해서 벌어진 것이 이 트로이 전쟁이에요, 트로이 전쟁. 이 트로이는 지금의 터키 쪽이고, 스파르타는 그리스죠, 그리스. 그래서 배를 타고 와서 여기를 점령하려고 하는데 10년 동안 전쟁이 막 지지부진해지는 거야. 그때 이제 여기에 스파르타의 명장이었던 포세이부스인가? 이 사람이 이제 꾀를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이 목마를 만들어서 전쟁의 신한테 바치는 목마를 만들어서 제를 지내고 그러면 승리를 기원하자 하는 것을 목마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해변가에. 그리고 나서 일부러 싹 철수를 해요. 그리고 이런 목마가 어떤 전쟁의 승리를 가져올 거라는 풍문을 퍼뜨려 이 성 안에 첩자를 심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막 찬반이 일어나는 거야. 트로이 스파르타고는 철수를 했는데 저 목마를 성 안으로 갖고 올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국은 갖고 오게 된다고. 갖고 온 이 목마 안에는 한 20여 명의 용병들을 태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고 와서 여기서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트로이 제국이 승리에 도취해서 막 잔치를 하고 막 이러고 이제 하룻밤을 지내는 사이에 여기에 있던 용병들이 나와서 성문을 열고 점령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트로이 전쟁이에요. 그죠? 근데 이때도 비밀공작 활동이 통했던 거죠. 풍문을 막 기만 정보를 흘리고 그 다음에 이런 비밀공작 활동을 한 거지. 이렇게 여기 숨어들게 만들고. 이것이 이런 시대 때도 하여튼 전쟁 때는 다 이런 것들이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원전 4세기경. 마찬가지 그리스에서 했던 그 극작가에 의해서 아라비아 숫자하고 로마 숫자를 조합하는 방법으로 이제 아모스 세계를 만들어서 수천 년간 사용했다는데 요전에 이게 두 장이 넘어갔다. 그 다음에 기원전 6세기경 중국의 손자본교에도 마찬가지. 전쟁에서의 적을 아는 것은 굉장히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말했고, 또 5가지에 대한 간첩을 얘기했죠. 5가지 간첩. 그죠? 그래서, 향간. 향간이, 이게 간첩이죠. 향간. 그 나라의 주민을 포섭을 해서 간첩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간. 이건 뭐예요? 내간은 그 나라의 관리를 포섭을 해서 간첩을 만드는 거고. 반간은 이중 간첩이죠. 반간은. 그죠? 반간은 이중 간첩이죠. 그 다음에 사간은 들어가서 죽을 것을 염두에 두고 들어가서 간첩 활동하다가 잡히면 죽는 거야. 사간. 생간은 살아서 돌아와서 정보를 보고하는 거죠. 지금의 무관이나 외교관들, 그 다음에 하여튼 외교관으로서 가장을 해서 파견되어 나가는 공직 가장 정보관들, 얘들이 생간이야 주로. 그래서 비공직 가장 정보관은 어때요? 잡히면은 전시에는 처형.
그건 사과죠, 사과. 비공익 가장정보관은. 물론 평상시에는 사용까지는 안 되겠지만은, 또 공산권 같은 데 잡히면 사용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간이에요, 사간. 그래서 요 다섯 가지의 간첩의 형태를 얘기했죠. 내간, 반간, 생하간, 생간. 그 중에서, 반간을 제일 중요하게 여긴 거죠. 손자병법에서, 손자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간첩 활동에 대한 내용과 또, 간첩 활동을 하면서 암호를 또 사용하게 됐단 말이에요, 암호. 그 암호도 마찬가지 그리스 스파르타에서 기원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 스카이텔이라고. 이 스카이텔은 이런 원통형, 육각형이나 뭐 팔각형 원통에다가 감아서 문자를 쓰고 그 다음에 이걸 풀었을 때 못 알아보는 거예요. 감아 쓰고 이거 풀어서 보내는 거야. 그러면 상대방은 이런 똑같은 원통형으로 다시 감아야지만 글자 유형을 볼 수 있는 거죠. 스카이텔이. 이번에 스카이텔 시험에 나왔죠? 예. 이번에 시험에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원전 4세기경 또 마찬가지 이 암호 체계를 수천 년간 사용하기도 하고 또 기원전 1세기경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 암호 체계를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글자 알파벳을 배열을 갖다가 한 자리 건너서 뭐 두 자리 건너서 이렇게 쓰면서 암호화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중세시대도 마찬가지. 중세시대는 주로 이제 왕권, 봉건주의 왕권, 절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내부 사찰, 주민들 통제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비밀 경찰을 운영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정보 수집 활동을 한 거죠. 국가에 대한 정보 활동보다는 이제 내부의 통제 목적이었던 비밀 경찰 활동을 통해서 정보 수집 활동을 했다는 거죠. 물론 중세시대 때도 뭐 일부는 이제 상대 국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이런 정보 활동이 이제 발전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제 뭐 근대 또 1, 2차 세계대전 현대에 이르기까지 또 냉전 시대 이후에 이르기까지의 정보 체계 발전에 관련된 것은 본 수업 때 제가 상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럼 정보라는 것이 무언가? 여기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것이 바로 정보평가 마크예요. 우리 군복에 마크를 달고 다닌다고 정보평가. 그래서 군에는 병과가 있어. 병과가 보병, 공병, 기가, 통신, 화학, 정보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병과가. 근데 군수는 병과가 없어. 군수 직능이야. 지금 군수직 군무원 시험도 보고 그러는데 군수는 병과가 없어요. 작전도 병과가 없어요. 보병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보병에서. 그렇지만은 같이 보병에서의 활동을 하지만 정보는 따로 병과가 있는 거예요. 병과가. 정보는. 그래서 정보병과가 만들어진 것은 한 40여 년밖에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서 요것은 정보병과 마크인데 이것을 가리키는 학원은 아무 데도 없어. 왜냐? 정보평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금 가르치는 사람들은. 정보에 대해 모른단 말이에요. 요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요거. 뭐처럼 뭐예요, 요게? 횃불. 그 다음에 요거. 요건 나침반. 그 다음에 요것은 만원경. 그래서 정보의 특징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이. 정보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 또, 망망대해에서 방향을 잡아주는 거야. 우리가 상대방과 싸울 때 눈을 감고 격투기를 싸우는 사람하고 눈을 뜨고 싸우는 사람, 이거 천차이죠? 미리 망원경을 보고 방향도 잡아주고 이것이 바로 정보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보 생산 활동도 마찬가지 이 점유라는 첩보를 수집을 해서
점과 점을 연결해서 분석 활동을 하는 거예요. 분석 활동을. 정보 분석 활동. 그래서 정보 분석을 활동을 하다가 어떤 인텔리전스를 만들어내는 게 인텔리전스. 첩보를 수집을 해서, 널려 있는 첩보들을 수집을 해서 이 첩보들을 연결 분석을 해서 도형을 만들어내는 과정. 이것이 바로 정보 생산 활동이에요, 이것이. 이것이.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낸 게 바로 인텔리전스. 그죠? 인텔리전스. 그, 요것들은 인포메이션이죠? 인포메이션. 그렇게, 요것이 바로 정보의 속성이에요, 정보 속성. 그래서 인포메이션은, 우리가, 인포메이션, 첩보는, 공개 첩보가 있고, 그 다음에 비밀 첩보가 있죠? 크게. 그죠? 첩보는. 비밀스럽게 수집하는 첩보 내용이 있고, 공개적으로 나와 있는 첩보를 수집하는 첩보 내용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말하는 인포메이션, 이것은 공개 첩보예요, 공개 첩보. 사회에는 많은 자료들이 있죠, 데이터가 있고. 놀러 다니는 데이터 많잖아요. 그 데이터도 분해서 또 국가에서 필요에 의해서 수집을 한다. 그건 첩보가 될 수 있어요, 충분히. 그죠? 마찬가지, 인포메이션, 타당성이나 검증되지 않은 상태의 내용들이 떠돌아다니는 것도 많단 말이에요. 풍문이, 공개 첩보에는. 그런 것들은 하나의, 그야말로 인포메이션, 첩보. 만일 내가 수집하려고 하는 대상이 됐다, 이건 그 순간 첩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 사람이 말하는 정보가 아니라 첩보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은. 마찬가지, 어떤 현상의 의미가 분석 및 평가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지식이다. 이것도 마찬가지, 내가 수집하면 첩보가 되는 거야, 국가에서 수집하면. 예? 이것도. 지식이지만. 의미가 분석 평가 과정을 거쳐서 일반적으로 인정됐어. 그래서 나와 있어. 그것도 내가 수집하면 첩보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첩보 내용의 확인 작업, 다른 추가적인 확인 작업을 통해서 그것이 정보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사회에는 이렇게 인포메이션이라는 개념으로 데이터, 이런 가공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 그 다음에 어떤 일정한 분석 과정과 평가 과정을 거쳤지만은 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그런 지식이지만은 그런 것들도 다 공개적인 첩보 사항에서 공개적인 정보 사항에서 첩보로 우리가 수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로 이제 첩보는 가치성이 비밀성이 있죠, 비밀성. 그래서 비밀스럽게 수집한 첩보를 더 가치 있게 보지만은 요즘은 워낙 그 오신트가 널리 있고 쉽게 수집을 할 수 있어가지고 오신트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 분석을 많이 해요, 주로.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비밀스러운 정보 수집 수단들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왜냐? 각 국가는 자기가 비밀로 갖고 있고 싶어 하는 비밀을 공개하지 않죠, 당연히. 그리고, 최고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노출이 되면 안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외관계, 외교관계, 외교 정책이라든가 국내 정책도 마찬가지. 그럴 땐 비밀을 유지하고 싶어 한단 말이지. 때로 그런 비밀스러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결정하고 시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정보가. 그럴 때 이런 사회에서 떠들어오는 정보도 수집을 할 것이고 비밀스럽게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인텔리전스, 그렇지? 그죠? 인텔리전스. 그래서 인텔리전스는 어떤 현상의 의미가 국가 정책에 사용하기 위해서 분석, 평가, 검증된 자료야, 이것이. 타당성이. 그것이 바로 인텔리전스야. 국가 정책에 사용하기 위해서, 국가 정책에. 네? 다른 게 아니라 국가 정책, 국가 안보, 국익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국가 정보예요, 국가 정보. 그래서 이 국가 정보는 정부 기관이나 군부대에서 주로 이제 국가 정보를 생산하는 거예요. 정부 기관이나 특히 이제 비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정부 기관이나 군부대에서 작성된 것이 바로 국가 정보라고 보면 되죠. 통상 군사상의 어떤 첩보나 비밀 내용을 담은
그 내용이다, 지식이다. 비밀성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국가정보다 하는 거예요. 국가정보가. 그래서 국가가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 국가정보다. 회사가 사용하는 것은 회사정보죠. 기업정보죠. 만약 여러분들이 개인이 내가 국가정보직렬을 공부하기 위해서 학원을 한번 서칭을 해봤어. 비교분석을 해봤어. 나름대로 판단이 될 거 아니에요? 비교분석을 통해서 정보도 수집하고 옆 사람의 얘기도 듣고 인간정보 또 공개적으로 나와 있는 선전 내용 문구도 보고 그래서 이제 학원도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개인정보야, 개인정보. 개인이 갖고 있는 정보력. 그렇지만 그것이 국가정보가 될 수 없죠. 그건 개인정보야. 그렇지만 수집해서 분석하는 과정은 거의 비슷해. 그렇지만 그 사용 목적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이것이 개인정보가 되고 기업정보가 되고 국가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텔리전스라는 것은 국가정보기관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인텔리전스예요. 개념이. 사회에서는 인텔리전스 개념 없어요.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생산하더라도. 그죠? 사회는 그런 인텔리전스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정보라는 것은 바로 국가가 사용하는 정보다. 예. 그래서 국가정보, 국가정책을 결정을 하고 시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다. 그러면 이 국가정보 안에는 어떠한 정보들이 있냐? 바로 정책정보가 있고, 또 국방정보가 있고, 또 경제정보가 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죠? 또 테러정보가 있을 거고, 이것이 바로 다 국가정보지, 다, 이런 것들이. 마약, 사이버에 관련된 각국의 그 현황들. 다 국가정보 아니야? 그것이 국가정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정책정보는 주로, 물론 국가정보도 그렇지만은, 정책정보는 주로 이제 군사정보를 포함하는 거지, 다. 그죠? 사회, 문화, 경제, 인프라, 그 나라의 인프라, 인물, 모든 게 포함된 게 국가정보야, 정책정보고. 그래서 국방정보도 전략적인 차원에서는 똑같이 이런 요소들이 다 포함돼요, 전략정보 차원에서는. 네, 국방정보는. 왜 국방정보는 뭐야? 하나의 정책정보의 일환이거든, 국방정보가. 국방부와 합동참모부, 합참과의 차이는 뭐예요? 국방장관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시행을 하는 직책이고, 합동참모본부는 작전, 전투 수행 차원에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에요. 물론 국방부의 하위 실행 기관이지만은 정책이냐, 정책이 아니냐의 차이야. 합참과 국방부는. 그래서 주로 이제 이 전략정보와 군사정보는 이걸 또 군사정보라고도 해요. 전략정보와 전술정보로도 나누고, 또 군사정보를 전략정보, 작전정보, 전술정보라고 해요. 그리고 작전정보와 전술정보를 전투정보라도 해요. 그 다음에 요걸 전체를 또 전략정보 합동정보 개념으로도 또 되고. 그래서 우리 국가정보학에서는 주로 이렇게 상세하게 군사정보를 다루지 않고 그냥 전략정보와 전술정보의 차는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통상. 그래서 중간에 작전정보는 빼. 너무 복잡해. 근데 군대에서의 전략정보와 작전정보와 전술정보의 차이는 뭐냐? 하나의 부대 제대 차이예요, 부대 제대. 어느 부대에서, 어느 제대급 부대에서 이 정보를 사용하느냐의 차이야. 그래서 전술정보는 주로 군단, 사단, 연대, 대대. 여기서 사용하는 정보가 전술정보야. 전술정보는 당장 지금 현행 정보야. 전투하는 데 필요한 정보야, 전술정보는. 자, 작전정보는 지상군 작전사령부라고 포스타가 지휘하는 부대가 또 있어요. 우리나라 두 군데. 지상군 작전사령부 용인에 있고, 이작전사령부 대구에 있고. 그래서 이작전사령부는 후방에 향토사단들을 거느리고 있어. 동원사단하고. 동원사단은 뭐냐? 예비군을 동원하는 사단이야. 그 부대를 거느리고 있는 것이 이작전사령부. 후방작전사령부라도 그냥 해. 이작전사령부. 후방작전사령부, 이작전사령부, 전방작전사령부, 지상군 작전사령부. 지상군 작전사령부.
여기서 사용하는 것이 결국은 이 포스닥급에서 사용하는 게 작전정보라고 보면 돼, 작전정보. 연합사 합참 사용하는 거 전략정보야, 전략정보. 연합사 합참은 전쟁적인 전쟁의 생각, 국가의 전쟁을 생각하는 규모라고. 연합사 합참은. 연합사는 뭐야? 한국과 미국 같이 근무하는 부대죠. 연합사가 있는 목적이 뭐야? 유엔의 역할을 같이 하는 거야. 들어와서. 유엔은 정전 규정을 준수하느냐 안 하느냐를 감시하는 거예요. 유엔의 임무는. 예? 그래서 가끔 뭐 전방에 무슨 일이라 그러면 유엔 요원들이 와서 조사하고 한다고. 그래서 이제 군까지 이제 주둔을 하는 건데. 그 연합사 합참은 육해공군 해병대를 작전을 통솔하는 지휘권을 갖고 있는 부대가 합참이 합동참모본부, 포스다. 여기 합참 의장이 이제 내 동기라고 그러는데, 여기 최고의 작전 지휘부지, 합참이. 합동참모본부가. 합참은 합동참모본부의 준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급이 바로 전략정보야. 국방부에서 사용하는 것은 국방정보지만 이것은 정책정보의 일환이라고 했죠? 그죠? 이렇게 차이가 거예요. 그래서 이 전략정보와 전술정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분되느냐? 전략정보는 베스트맵. 베스트맵 기억나요? 인물, 바이오, 그래픽. 그죠? 그 다음에, 베스트. 이거 경제지, 경제. 에코노미. 그죠? 그 다음에 S는 소셜로지컬. 그 다음에 T는 트랜스포테이션 앤 뭐 그런 거죠? 베스트 맵, 밀리터리. A, 아미. 그 다음에 폴리틱, 정치. 이것이 전략정보죠? 이것이 바로 또 정책정보에도 이런 전 요소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정책정보도. 그렇지만 전술정보는 국가정보학에서 전술정보는 작전정보를 같이 포함을 하고 있어.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어. 엄밀히 말하면 이제 잘못된 거지만은 그냥 작전정보도 사실은 이 작전정보도 전투라는 제대 부대에서 사용하는 거니까는 사실은 이 전투정보도 하나의 전술정보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전정보를 굳이 전술정보로 포함해서 같이 포함해서 전술정보와 전략정보로 크게 구분하는 거야. 전략정보와 전술정보로 구분하는 거야. 전투정보는 결국은 전투정보, 즉 작전정보와 전술정보는 전투정보와 전술정보. 이 전투정보는 바로 전술정보야. 전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니까는. 그래서 이 전투정보는 군사능력정보가 작전정보야, 사실은. 군사능력정보는. 상대의 어떤 전력, 또 전투준비 태세, 능력, 또 현대화 정도, 또 작전 지속 능력, 이런 것들이 바로, 작전정보야. 군사능력정보인데. 그리고 이제 전투 서열, 요것이 이제 전술정보야, 전술정보. 당장 전투에 필요한 거, 전투서열, 배틀 오브 오더지. 배틀 오브 오더. 전투서열 정보가, 오더 오브 배틀이죠? 그냥,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이제 오브야. 전투서열이라는 것은 적의 부대가 육해공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예하 부대가 인원이 몇 명이고, 장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배치가 어디 돼 있고, 이것이 바로 전투서열 정보야. 상대방이 싸울 수 있는 전투력이 어느 정도 규모냐, 현대화 정도는 어느 정도고, 어디 배치되어 있고, 각 무기의 성능은 어떠냐, 인원은 몇 명이나 되냐, 병력은 어디에 배치되어 있냐, 이것이 바로 전투서열 정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비문을 합격을 해서 군사정보 진열에 가면은 비문 중에 전투서열 책자가 있어. 아마 가끔 볼 거야, 아마. 전투서열 책자는 비문으로 돼 있죠. 그것이 바로 이제 오비예요, 오비. 오더로 배틀. 마시는 맥주가 아니라, 알겠죠?
이제 앉았다. 자, 이제 국방정보 체계예요. 국방부에는 정보본부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국가정보기관은 뭐예요? 국가정보기관은 국정원 있잖아. 국가정보기관이 아쉽게도 우리나라 국정원 하나밖에 없어. 통합형이야. 중앙집중형이고, 어떻게 보면. 근데 다행히 이제 군사정보는 국방정보본부에 많이 위임을 해서 국방정보본부의 정보를 가져다가 국정원에서 각서에 쓰지. 그래서 군사정보는 전적으로 국방정보본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국정원은. 나머지 이제 국정원이 파트가 이제 국내 방첩정보, 대북정보 파트, 해외정보 파트 이렇게 돼 있죠. 세 가지 파트로. 주로 이제 국정원은 인간정보 수단에 의해서 정보를 수집해요. 기술정보 수집 수단은 전부 다 군에서 위탁을 해서 군에서 받아. 영상, 통신, 전자, 뭐 이런 것들. 메신트. 전부 다 군에서 받죠? 그래서 이 연합정보기관에 또 있어요. 국방정보기관은 뭐예요? 국방정보본부. 국방정보본부가 일단은 국방정보기관인데 이 국방부 예하의 정보기관이 뭐가 있어요? 여기에 여기에 이제 정보사가 있죠. 정보사가 있죠. 그 다음에 신호부대. 신호부대. 그냥 다 이제 노출돼가지고 이제 다 하네. 예전에도 8323, 8324 부대 막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은 37 부대로 이제 나왔는데. 정보사. 그 다음에, 사이버 작전사령부. 그렇죠? 사이버 작전사. 그 다음에 국방심리전. 심리전부대. 이렇게 돼 있으면서 여기에 정보사는 인간 정보도 수집을 하고 영상 정보도 수집해요. 현재. 그 다음에 메신저도 수집해.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이 메신저는 사실은 신호, 전자, 물론 이제 종합적인 차원에서 메신저의 기능이 따로 나왔는데 사실은 이 신호 쪽에 많이 가까워요. 메신저가. 그런데 이것은 이 부대와 이 부대의 파워게임에서 이 정보사가 이긴 거야. 그래서 이걸 갖고 간 거야. 내부적인 추측이고 설명인데 그것까지 알 필요 없고. 그래서 이 정보사는 사실 인간정보 파트가 주였어요. 그러다가 영상까지 오고 금강 체계가 영상 정보를 수집하는 그 항공 수집 체계죠. 그 다음에 이 신호부대는 뭐예요? 백두. 백두가 이제 백두 체계가 신호 정보 수집하는 체계예요. 그래서 이거는 암기하기 편해. 금강산 아름답죠? 영상 보면 아름답죠? 백두. 백두 몰라. 백두대간도 아름답지만은. 그래서 이 백두는 신호다. 사이버 작전사. 그 다음에 국방심리전 부대. 이런 것들이 이제 국방정보기관의 정보기관인데, 한편으로는 또 저것도 안보사도 마찬가지. 국내 방첩이니까 이건 정보기관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안보사도. 그죠? 안보사도 정보기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국방정보본부는 국방장관의 참모죠? 국방장관의 참모야. 여기 3스타야. 내가 정보본부장을 모신 적이 있는데, 그 다음에 합동참모본부. 이것은 합동참모본부의 정보참모가 또 따로 있어.
이건 투스타야. 그래서 국방정보본부장과 합성 참모본부의 정보참모는 굉장히 가까워. 여기 정보본부장의 참모와 비슷한 역할, 두 가지 역할을, 그러니까 정보본부장의 참모 역할도 하고, 이 사람은 합참의장의 참모 역할도 해.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정보종합실이라는 게 있어. 여기에 내가 이제 정보종합실에서 여기에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취합해서 정보를 생산해서 보호해주는 임무를 수행한 적이 있죠, 또. 그리고 국가정보기관은 뭐예요? 국정원이 있다 그랬죠? 국정원 하나예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지상군 작전사령부, 이 작전사령부 있다 그랬죠? 이것도 포스터하고 공군 작전사령부 3스타, 해군 작전사령부 3스타, 해병대사 지금 3스타인가? 3스타로 됐나 모르겠다. 2스타, 3스타. 그래서 여기에 작전사급, 이 작전사, 이 작전이라는 것은 전투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부대라는 거야, 작전사. 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거야, 작전 임무.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거의 뭐 실질적인 부대 단위지. 예, 그래서 이 지작사와 이작선사, 이 밑에 보병 같은 경우는, 육군 같은 경우는 군단과 사단이 있는 거야, 군단. 군단은 3스타가 지휘하는 부대. 사단은 2스타가 지휘하는 부대예요. 여기에는 이제 군단에는 K식이라는 게 있고, 군단에는 사단은 뭐 등산 A식, 이 A식은 뭐냐면 All Source 그 인텔리전스 센터야. 인텔 센터. 이것이 전출처 정보 분석 센터야. A식이. 그 다음에 K식은 코어들이야, 코어 군단 All Source 인텔리전스 센터. 그 다음에 지작사, 이작선사급에는 뭐예요? 지작사에 있는 거야, 지작사. 이작사는 없고, 여기에는 컴바인드가 들어가, 연합사. 그래, 그라운드, C지학. 컴바인드 인텔리전스 오퍼레이션 센터. 컴바인드 그라운드 인텔리전스 오퍼레이션 센터. 그래서 여기도 다 이런 것들이 다 정보종합실 임무야. 여기서 정보를 생산하는 사무실이야, 이건 아직. 정보를 집약해서 생산하는 사무실이야. 명칭만 다른데 조금씩, 다 똑같은 임무예요. 정보종합실 임무야, 다 정보종합실. 이것도 정보종합실이야, 그리고. 근데 이제 지작사급만 하더라도 한미연합, 정보, 임무를 수행을 하는 거지, 한미 같이. 그 다음에 연합정보기관에 여기에 이제, 뭐냐면은, 501 정보여단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정보 1개 여단이. 501 정보여단은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어. 1개 여단이지만, 원스타가 지휘하는 1개 여단이지만은, 우리나라 전체 기술정보 수집 능력 이상에 갖고 있는 거죠. 왜냐면 얘네들은, 전 세계적인 정보 수집망과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는. 그래서 501 정보여단에도 이제 우리나라 같이 이제 근무를 하긴 하지.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제한적이에요. 또 우리나라한테 줄 수 있는 정보도 구분해줘요. 다 오픈하지 않다고 얘네들도. 같이 한미 연합 활동을 하더라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공군 작전사 밑에도 비행단이 있고, 비행단에도 정보종합실이 있다 이거지. 함대사에도 마찬가지 정보를 종합해서 분석하는 기능이 있다 이거예요, 정보종합실이. 해병대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각 부대 안에는 정보종합실 개념의 정보를 종합해서 생산하는 실이 따로 있어. 그래서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은 국방정보본부 차원에서는 인간정보도 수집해. 인간정보 어떻게 수집해? 정보사를 통해서. 영상정보, 정보사를 통해서. 신호정보, 이 신호부대를 통해서. 메신도 정보사를 통해서. 다 수집하지? 공개정보 수집하고. 그 다음에 인간정보는 이런 정보사뿐만 아니라 이러한 외교부에 그 무관요원을 파견해, 무관요원을. 그 나라 무관요원을 파견돼서 그 나라 군 정보를 수집을 하죠.
그래서 국방정보원만 하더라도 올 소스의 정보를 다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내려가면서는 이제 여기서 수집한 내용을 일부 작전사급에 내려주지, 중요한 정보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작전사급에서도 군사단에 필요한 것들은 내려줘. 거기에 해당 자기 섹터에 필요한 정보는. 그렇지만 또 여기서도 자체적으로도 수집을 하는 노력해. 군단 사단에는 정보대대가 있어 또. 또 전시에 인간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특공연대가 있고. 그래서 각 요 조직에서도 정보를 수집하는 부대가 있다, 부대가. 또 나름대로 요즘은 UAV 정보대대에 UAV 중대가 있고 해서 UAV를 직접 띄워서 근접 지역에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을 갖고 있죠.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국방정보 체계예요. 그래서 크게는 국방정보 체계는 국방정보본부를 필두로 해서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과는 상호 군사 분야에서는 정보 협력을 해주고 있고, 또 예하 부대에는 이런 것도 있다. 그 다음에 정보 부대는 이런 것들이 있다. 정보 부대는. 그리고 예하 부대에도 A식 정보종합실을 통해서 월소스를 상호 소통 공유하면서 정보를 생산하고 각 제대에 맞는 정보를 생산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국방정보 체계예요. 좀 어렵죠? 처음 듣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시간이 꽤 됐네. 국가정보 영역은 크게, 정보를 생산하는 활동, 방첩 및 보안 활동, 비밀 공작 활동, 이렇게 크게, 국가정보 영역을 나눌 수가 있어요. 크게. 그렇지만 이제 국가정보, 영역이 이제, 통상적으로 국가 안보와 국가 위기 관리를 위해서 국가정보 활동이 이루어졌는데, 비밀공작이라든가 정보 활동이라든가 방첩 활동이 국가 안보와 국가 위기 관리를 위해서 국가정보 요소들이 운영이 됐는데, 지금은 어때요? 사이버 정보전도 굉장히 큰 위험 요소로 등장하고, 테러, 국제범죄, 산업정보 활동, 이런 것들도 크게 국가 위협 요소로 등장하면서 이 국가정보 활동 요소들이 여기에도 같이 다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도. 그죠? 원래는 여기였는데. 그래서 비밀공작은 이렇게 선전섭태가지고 경제, 정치 공작, 준군사 공작, 전복 공작,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정보 활동은 주로 정보 생산 활동은 정보 순환 활동이죠. 그 다음에 방첩, 보안은 보안과 방첩을 정확히 방첩은 뭐예요? 적의 간첩을 잡는 행위죠. 적의 간첩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의 중요한 비밀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이게 방첩 활동이죠. 그래서 이 방첩이 바로 대간첩 활동이에요. 대간첩 활동. 대간첩 활동. 대간첩 활동을 방첩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책에는 번역을 하다 보니까는 방첩을 능동적인 방첩 활동, 보안을 수동적인 방첩 활동 이렇게 했어요. 표현을 갖다가. 그죠? 이건 방첩은 능동적인 방첩 활동. 능동적인 방첩 활동을 방첩이라고 하고, 수동적인 방첩 활동을 보안이라고 통상 일반 시중에 이렇게 책이 나와 있어요. 번역을 잘못한 거야, 그것은. 능동적인 대간첩 활동이 방첩이고, 수동적인 대간첩 활동이 똑같은 말이지만 보안이에요, 보안. 그것이 정확한 용어 사용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야. 능동적인 방첩 활동은 방첩이고, 수동적인 방첩 활동은 보안이고, 막 헷갈리는 거야, 이게. 그리고 이제 방첩 활동 내에서도 공격적인 방첩 활동, 방어적인 방첩 활동, 또 정보 수집 활동, 이렇게 세 가지 나누죠? 이 세 가지 나누고.
보안 활동은 뭐예요? 뭐 문서 보안, 시설 보안, 통신 보안, 인원 보안, 전산 보안, 뭐 이런 것들이죠? 이렇다 이거지. 그리고 이제, 국가정보기관 이렇게 영역을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국가정보 활동은 바로, 기본적으로는 국가 안보와 국가 위기를 관리하는 활동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 국가 안보와 국가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정보 생산 활동도 하고, 방첩 보안 활동도 하고, 비밀 공작 활동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사이버전과 테러전, 국제 범죄, 산업정보 활동이 또 환경, 질병, 이런 분야가 굉장히 보건, 질병,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급부상한 거죠. 그래서 정보 생산 활동하는 이 대표적인 사이클이 이거죠. CIA가 이런 5단계의 정보 수집 생산 활동을 제시하고 또 제프리 리첼슨도 마찬가지 5단계죠. 근데 마크로엔텔 같은 7단계까지 했죠. 마크로엔텔 전파 이후에 또 뭐가 있어요? 사용, 그 다음에 피드백이죠. 피드백. 그죠? 피드백. 요거까지 해서 7단계죠. 마크로엔탈은. 그런데 이제, 통상 CIA가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CIA가. 기획 및 지시하고, 수집하고, 또 분석 처리하고, 처리 탐색하고, 그 다음에 분석 생산하고, 그 다음에 전파하고. 오늘 5단계를 얘기하죠. 5단계를. 자, 그래서, 이거는 한번, 출제 비중을 분석을 해봤어요. 출제 경향을. 7급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자, 이 분야에서 앞부분, 국가정보의 개념과 국가정보활동, 이 분야에서 16문제 나온 거예요. 나머지 파트에서 나오고. 근데 2022년도에는 어때요? 이 분야에서 7문제밖에 안 나오고, 나머지 골고루 나왔어요, 이렇게. 이것은 반드시 어떻다는 정답이 없어. 내가 보니까. 어떨 때는 주런지 지금까지 여기에서 많이 나왔어, 주로. 그런데, 요번에 7급은 골고루 나왔어요. 그래서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다 공부해야 돼, 다. 자, 9급은 봐요. 9급 작년에 13문제 나왔어요. 올해 18문제 나왔어. 이 앞부분에서. 많이 나왔죠? 오히려. 작년보다 또 오히려 9급은 더 많이 나왔어요, 이 분야가. 그래서 정답이 없다니까, 정답이. 다 공부해야 되네, 다. 그리고 이제 출제 유형을 봤어. 자, 이게 출제 유형이 굉장히 또 중요해요. 이것도 연도마다 달라. 정답이 없어. 7급은 2021년도에, 단순 질문이 5문제였어. 그냥 뭐, 국가정보기관에서 프랑스의 정보기관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이지. 단순 질문이죠, 굉장히. 그 다음에 개념형 질문은 뭐야? 설명을, 답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지문이 길린 거죠. 1, 2, 3, 4. 개념형이죠. 그 다음에 박스를 제시하고 박스 내용 갖고 질문하는 거야. 그것이 요번에 꽤 많이 나왔어. 9급에서. 그 다음에, 7급에서. 그래서 예전에는, 올해는 이게 7급이 이 박스형이 많이 제출되고, 개념형도 많이 제출해서 거의 22문제가 나왔어요. 작년에는 14문제밖에 안 되었어. 요것이 결국은 둘 다 개념형이에요, 개념형이 두 개 다. 그랬을 때, 요건 22문제 나오고, 요것은 14문제 나오고. 그죠? 올해. 그래서, 7급과 9급이 난이도가 확실히 구분이 됐어. 올해는. 근데 예년에는 2022년에는 이 개념형이 20문제 나왔죠? 여기 똑같이 20문제 나왔죠? 개념형이. 그죠? 작년에는. 7급과 9급이 별로 난이도가 구분이 안 갔어, 작년에는, 사실. 단순 질문도 똑같이 나왔고. 근데 올해는
7급과 9급이 단순 질문은 7급은 3문제밖에 안 나오고 9급은 11문제까지 나왔어. 그러니까는 단순 질문이 많다는 건 훨씬 난이도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박스형이 많이 제출이 되고 7급과 9급이 난이도가 확실히 구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년에는 통상적으로 7급과 9급이 별로 구분이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확실히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국가정보학은 하여튼 이게 정립이 된 학문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행정학이라든가 국어라든가 정립이 안 됐어 아직. 그래서 개념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개념을. 개념이 정립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흐름을 알고 읽고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 이해. 그러나 중간중간에 픽스된 내용들은 암기를 해야 되고. 딱 떨어지는 정답이 없는 경우가 있어. 상황에 따라서 추정 판단해서 답을 고르는 방법밖에 없어. 자기의 상식, 개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그래서 개념을 정확한 개념 정의를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문장이 조금 바뀌거나 다른 단어를 끼고 해도 그것을 개념이 맞냐 안 맞냐를 구분해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합리적인 결국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해석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국가정보학은 사실은 많은 책을 볼 필요도 없어. 내가 지금 작년에도 교육한 거 이 기본서를 바탕으로 심화과정에서 시중에서 많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책을 내가 종합을 해서 또 심화과정 교육을 하고 문제 모의풀이까지 했는데 하면서 계속 기본서를 자주 훑어보라고 했는데 그 자주 훑어본 인원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기본서를 최소 10번, 많게 20번까지 기본서가 닳도록 훑어봐야 돼. 내용을 의문점을 갖고 깊게 파고들 필요도 없어. 있는 상황 그대로를 보면서 훑어봐야 돼. 그걸 반복적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개념이 훨씬 잡히고 시험에 도움이 된다. 공무원 시험은 다 마찬가지예요. 개념적으로 계속 훑어보는 거지 그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한 500페이지를 쉬운 초반, 중반에 공부를 해본 적이 있는데 얼마나 책을 봤는지 그 법령하고 시행령 나중에 다 알겠더라고. 눈에 다 들어와. 그 정도로 봐야 돼요. 쭉쭉 넘어가야 돼. 쭉쭉. 그렇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좀 이 반복적인 보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요. 국가정보학은. 그래서 국가정보의 개념도 둘은 이제 이해하고 숙지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첩보라는 정보 부분, 국가정보란 뭐고, 국방정보는 뭐고, 역사적인 발전 배경이라든가 정보에 또 학문으로서의 국가정보학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숙지를 해야 되고, 정보활동 영역, 정보 생산활동이라든가 비밀공개활동이라든가 방첩 보안 이 분야도 마찬가지. 정보 실패, 그 다음에 첩보 출처별 어떤 특성 이런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이해와 숙지가 필요하다는 거지. 필요에 따라서는 암기도 하고 자주 보다 보면 저절로 암기가 돼. 또 개념이 있으면 단순 문제에 들어왔을 때도 쉽게 선정이 될 수 있어요. 정보활동 실상 마찬가지 사이버 정보전이라든가 테러 국제범죄 그 다음에 경제정보활동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주로 이제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하면서 일부 암기 숙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정보기구는 이거는 거의 암기 부분이 많아요. 그렇지만은 어떤 역사적인 배경, 각 나라마다 조금 차이가 나죠. 정보기관이 창설된 배경에는 그런 배경에 대한 이해, 전체적인 또 정보의 역사, 발전 역사, 이 부분도 개념적으로 가끔 나와요. 이 부분도. 그거에 대한 이해, 또 필요하면 정보기관들은 암기를 해야 되겠지. 응? 어떤 기관이 어느 나라 국가의 정보기관이 아닌 것은 당연히 그건 기본으로 알아야죠. 각 나라의 정보기관은 국내 정보, 해외 정보, 방첩기관, 군사정보기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명칭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번에도 아만이 나왔죠. 아만. 이스라엘에. 그래서 그런 정보기관의
명칭은 분명히 알아야죠. 암기해야지. 정보 통제 발전, 이것은 전반적으로 이해를 요하는 것들이에요. 물론 이제 미국의 이제 법규가 발전되는 과정들은 좀 자주 보다 보면 그것도 다 이해가 되고 암기가 돼요. 그만큼 암기가 될 정도로 자주 봐야 되죠. 자,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는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 실전 모의 과정을 세 단계로 구분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서는 먼저 기본 개념 강의를 4주 정도 하고, 나머지 기본서에 대한 기본 강의를 12주, 나머지 요약 2주. 그래서 기본서도 최소 내가 강의하면서 3번을 훑어볼 수 있도록. 그래서 총체적으로는 여기 심화과정서도 마찬가지 기본서와 중복해서 기본서와 심화서도 따로 있어요. 올해 발간합니다. 그 다음에 모의집, 실전 모의집도 마찬가지 따로 발간합니다. 그래서 요걸 갖고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심화도 마찬가지 3단계 거쳐서 기본 강의하고 심화 강의하고 그 다음에 요약하면서 또 심화 강의서 내용을 보다 보면 기본서하고 또 중복되기도 하고 유사한 부분도 있어요. 그것은 크로스 체킹도 하고 중복 내용도 확인을 하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화서도 마찬가지 최소 내가 공부할 때 3번 반복해서 본다. 개인적으로는 최소 10번 이상 봐야 된다. 문제, 기존에 출제됐던 기출문제 플러스 기출문제에 연관된 문제들을 다룰 것이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집중 모의고사를 한 달 정도 하면서 최종적으로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또 모의고사 실전 능력을 키우는 거죠. 실전 능력을. 그래서 이렇게 기본과정, 심화과정, 중간에 문제 풀이 전에 핵심 요약 강의 정리까지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핵심 요약.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기출문제와 유사문제,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통해서 문제 숙달을 할 계획입니다. 통상 이제 4교시로 진행되는데, 첫 교시는 주로 이제 전시간 수업 내용을 테스트하고 또 테스트한 내용들에 대한 풀이와 수업 내용 요약,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2, 3교시를 수업을 하면서 4교시에 마찬가지 마지막에는 이제 당일날 논의된 강의한 내용에 대한 핵심 요약 정리 하면서 이렇게 4교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여튼 저와 같이 수업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최대한 많은 공부를 시키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믿지 않을 겁니다. 내가 시키고 내가 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강요하고 또 이끌어갈 것입니다. 자, 이상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청강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